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네, 항해술 3일차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니까 마일포스트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마일포스트가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물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이으면은 하나의 선이 나오겠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중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선이 이 마일포스트를 통과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가지고 선박의 속도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일포스트 사이의 간격이 5마일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마일포스트를 통과를 하는 데에 1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분 동안에 5마일을 항해를 했으니까 60분 동안 5배죠? 60분 동안에는 똑같이 25해리를 이동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본선의 속력은 1시간에 25해리를 항해를 하기 때문에 25노트구나.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특히 처음에 이 선박 기초 부분이랑 뭐 침노라든지 방위라든지 이런 파트들 박스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건데요. 중시선을 이용을 해서 편차는 구할 수 없고 자차를 구할 수가 있죠. 편차 같은 경우에는 나침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침방위가 나침방위보다 크면 편서자 차이다. 자, 요런 거 문장으로 그냥 보면은 감이 안 와요.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방위를 하나 그려보면 요렇게 본선과 관측자와 물표를 지나는 대권과 그리고 자북이 이루는 각, 요게 자침방위죠. 요만큼의 각이 측정이 될 거고요. 자, 근데 나침방위보다 자침방위가 크대요. 그러면 이 자침방위보다 작은 나침방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작게 그리려면 당연히 이렇게 나북을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자침방위보다 작은 나침방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 경우는 나북이 자북의 동쪽에 있어서 편동 자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편서 자차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은 잘 확인하시고요. 잘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거 틀렸는데 물표와 관측자를 연결한 대권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을 진방이라고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죠. 관측자를 물표와 연결한 선과 선수미선이 아니라 진북을 껐을 때 그때 생기는 각을 진방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북이 되면은 자침방위, 나북이 되면 나침방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시보고는 상대방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 일단 다 옳아요. 다 옳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약체고 고조면에서 보이지 않고 기본 수준면 위에 나타나는 바위, 간추람이라고 돼 있는데, 약체고 고조면이라는 거는 고조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이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고로 수면이 높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고, 기본 수준면은 다른 말로 약체저 저조면이라고 하죠. 이 해수면이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이거보다는 더 내려간 적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데이텀 레벨이라고 하죠. 근데 일단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약최고 고조면일 때는 보이지 않고 약최저 저조면일 때, 즉 기본 수준면일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간간히 출현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겨하면 편할 거예요. 간간히 출현한다, 간추람.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자, 다시 고조랑 저조를 그려놓고요. 그대로 약체저 저조면일 때는 봉우리가 수면하고 거의 같아서 이 바위의 끄트머리가 찰랑찰랑 씻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세수를 하는 거죠. 얘가 씻겨나가니까 씻겨나가는 바위 세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약체저 저조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요. 당연히 약체고 고조면에서도 안 보일 거고, 약체저 저조면에서도 안 보이는 거,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바위,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바위, 암 맞죠?
자, 약최고 고조면에서는 보인대요, 이번에는. 그럼 당연히 약최저 저조면에서는 당연히 보일 거고, 엄청 높이까지 올라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자, 얘는 약최고 고조면에서도 보인다. 그래서 노출암이라고 하고요. 자, 간혹 가다가 이 약최고 고조면, 약최저 저조면을 고조 때 혹은 저조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해도상에 표시하는 서방위 표지. 자, 일단 방위 표지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위 표지라는 거는 이제 보고 동서남북 중에서 표지를 기준으로 어디를 내가 항해를 해야 되냐,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북방위 표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남방위 표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동방위 표지, 서방위 표지. 서방위 표지는 무슨 와인 글래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지금 꼭지점들이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 애도 있고 아래로 향하고, 얘들은 모여 있고 얘들은 위아래로 가죠. 요걸 정점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가 정점 상향, 남방위 표지가 정점 하향.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 서로 모여 있죠. 정점 대향. 그리고 얘는 저면이 서로 모여 있습니다. 저면 대향. 이렇게 식으로 뭐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꼭지점들을 표체에서 색깔로 표현을 해줘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정점이라고 하는 이 꼭지점 부분들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저면 부분은 황색으로, 옐로우로 표시를 하죠. 그럼 얘는 반대로 아래 부분이 블랙, 위에 부분이 옐로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은 어떻게 표시하냐? 위아래가 정점이니까 위아래를 블랙으로 해주고요. 중간 부분을 옐로우. 얘는 중간으로 블랙이 모여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블랙 띠를 해주고 저면을 상징하는 Y 부분, 옐로우 부분을 이렇게 위아래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서방위 표지니까 얘겠네요. 서방위 표지. 서방위 표지의 도색은 옐로우, 블랙, 옐로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자에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에도 하면은 크게 제작 방식으로 나눠지죠. 벡터 방식이 있고 레스터 방식이 있었어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숫자 혹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곡선, 점, 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쉽게 생각하면은 게임,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혹은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레스터 같은 경우는 그림이죠. 그래서 픽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픽셀, 그냥 그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작이 쉬워요. 그냥 그림이니까 쉽고, 근데 얘는 벡터는 제작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수정은 얘는 쉽죠. 예, 데이터만 바꾸면은 원하는 부분 제거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 있지만, 레스터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서 새로 제작을 하려면은 다시 다 재스캔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대표적으로 이 벡터로 만들어내는 해도 시스템이 ENC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스터로 만드는 게 RN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얘로 만들어진 전자해도 예시가 엑디스고요. 그리고 얘가 RNC로 만들어진 게 ECS.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가 국제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엑디스는 얘만 가지고 항해가 가능한데, ECS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해도를 같이 써야 돼요, 꼭. 예,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토대로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건데 1번에서 바로 나왔네요. ECS는 표준이 아니라서 종이 해도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보니까 종이 해도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ECS에는 GPS 플로터라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종이에도 함께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에서는 세계 측지계를 쓰죠. 측지계라는 거는 뭔가 이제 관측을 하고 측심하고 수심을 재고 거리를 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WGS 84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측지계를 써요. 기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 2020년도에는 동경 측지계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WGS 84 세계 측지계.
다음에 4번 뭐 데이터를 바꿔 쓸 수 있고 최신한 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도의 장점이죠. 어쨌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협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수평협각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수평협각법을 가지고서 선위를 내려면은 우리 영어로는 섹스탄트라고 하고 한글로는 육분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대충 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금이 요렇게 있고 항해사가 이거를 손으로 쥐고요. 눈으로 이렇게 렌즈를 바라봐서 두 개의 물표 사이에 끼인 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평 방향도 가능하고 수직 방향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수직 방향으로 쓸 때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죠. 뭐 태양의 고도라든지 별의 고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치를 내는지 한번 보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위치를 내냐, 끼인 각, 두 물표의 수평에 끼인 각을 내볼게요. 한번 여기에 물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물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60도라는 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도상에 두 물표 사이에 60도의 끼인 각을 계속 그려봐요. 이것도 60도, 이것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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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60도들이 그려집니다. 쭉 그려지고 얘들을 이으면 하나의 원호가 생기죠. 얘가 뭐가 된다? 위치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아, 수평협각법을 가지고 위치선을 내려면 물표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근데 이거는 선위는 아니죠. 우리가 이 선 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정확한 선위를 알려면 물표 하나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이 하나 더 생기고 교점이 생기죠. 여기가 선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번에 물표가 반드시 두 개 있어야지 선위를 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어야지 선위를 구할 수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교차방위법에 의하여 선의 결정 시간이 단축된다. 자, 이 부분은 왜 틀렸냐면 교차방위법 같은 경우는 그냥 방위선 두 개 쭉쭉 끄면 돼요. 근데 이 섹스탄트는 계산도 오래 걸리고 측정도 굉장히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새 물표가 대체로 일직선 위에 있으면 오차가 생겨 좋지 않다. 자,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평협각법을 가지고 선위를 내려면 물표 3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 전방에 일직선상에 물표 3개가 있으면 좋고요. 혹은 이런 경우에서 중간에 있는 게 내 쪽으로 조금 더 와 있어도 좋고요. 뭐 요것도 괜찮아요. 본선이 관측하려는 물표 중간에, 즉 이렇게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괜찮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하나 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하나의 원 안에, 즉 원주 위에 3개의 물표와 본선이 같이 놓여 있으면 선위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하나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정리하면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권고가 되고 요 네 번째 원주 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일직선 위에 있다는 오차가 생겨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권고됩니다. 자, 근데 4번은 이제 맞죠. 레이더라든지 혹은 뭐 자이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선박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연돌이라든지 안테나 같은 거, 마스트 같은 거에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가려진 너머에 있는 물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스탄트는 이 6분이라고 하는 얘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제약이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쌍묘박. 쌍묘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쌍묘박이 뭔지 보면 이렇게 선박이 있으면 선수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앵커를 내려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좋냐? 선박이 크게 돌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단묘박 같은 경우는 선박의 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이 쌍묘박을 하는 경우는 선박이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뺑뺑뺑 돌기만 합니다. 그쵸? 뺑뺑뺑 돌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큰 범위를 차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교통량이 많을 때 뭐 많이 얘를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 근데 얘가 파주력은 좋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황천시에는 닷줄이 꼬일 위험도 있기 때문에 황천시에는 얘 말고 이묘박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이묘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교통량이 많은 곳은 공간을 조금만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쌍묘박이 유리하다. 자, 근데 이렇게 중간에다가 축을 가지고 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은 앵커가 엉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파울 호즈, 닷줄끼리 엉키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투묘 방법 잘 적혀 있고요. 근데 아까 넓은 수역 필요 없잖아요. 좁은 수역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을 때 쓴다라고 했는데 넓은 수역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단묘박이 해당하는 내용이죠. 단묘박. 아까 여기 봤었던 요거죠. 닷칠 하나만 놓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거 기억 미음해서 3번 2개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항로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해도 말고 수로서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해도는 말 그대로 이제 지도인 거고, 이 수로서지 같은 경우는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편집물로 책처럼 만들어서 주제별로 나눠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로서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Sailing Direction, 항로지. 요거는 각 항만들의 정보에 대해서 쫙 적어 놓은 겁니다. 모든 정보들, 뭐 도선사는 어디서 태워야 되고, 여기는 조류가 센 편이고 약한 편이고, 뭐 등대가 약하고, 이런 정보들을 쫙 항만별로 적어 놨어요. 그리고 특수서지가 있죠. 자, 여기는 말 그대로 각 분야에 특화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석표, 신호기에 대한 거, 그리고 해도 도식, 요런 애가 있고,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등대표가 있습니다. 자, 등대표가 영어로 이제 light li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등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지들, 선박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보고 참고해서 들어가는 표지들 있죠? 그 표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항로 표지 전반에 관한 수로 서지는 등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선박 조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은 뭐 1번입니다. 수로뚝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뚝이 있어요. 뭐 암벽이라든지 요런 암벽이 있을 때 선박이 쭉 그냥 넓은 수역을 항해를 하다가 이 암벽 쪽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는 여기 갑자기 이제 수로가 좁아지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면서 선수가 일단 반발해요. 일단 반발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쭉 이제 암벽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야, 요 부분은 물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요 부분은 물이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압부가 되고요. 반대쪽이 고압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선박이 고압에서 저압부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선미가 암벽 쪽으로 붙어요. 이 아래 부분이.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요런 거를 이제 수로둑 효과, 암벽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선체가 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선미, 선체. 근데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반발하기 때문에 선수가 암벽 쪽으로 붙는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잘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이 이제 횡경사를 하는데 전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표현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배가 초기 복원력을 봤을 때 기울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요, 어떤 이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냐면, 일단 회전의 횡경사의 축이 되는 메타센터가 위에 가고, 그 밑에 선박의 무게중심이 있고, 제일 아래는 용골 쪽에 있는 기선이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요 순서가 1, 2, 3 이루어져 있어야지 선박이 기울었다가 잘 돌아와요.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안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KM-KG, 요게 GM인데
이 GM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요 순서가 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KM-KG는 GM인데 당연히 GM은 음수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M이 점점 내려오든 G가 점점 내려오든 선박의 이제 무게중심이 올라갔는지 G점이랑 M점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M-KG, 즉 GM이 음수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불안정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선박이 전복됩니다. 횡경사가 됐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복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불안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불안정 상태를 확인하는 식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이 KM-KG는 0보다 작다, 요 식이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막 섞여 있어요. 막 꼬여 있고 막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얘들은 다 재꾸면 되겠죠. 얘들은 일단 같다라고 돼 있는 애들 빼주고 요거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부호를 다 반대로 만들어 보세요. 대표적으로 얘 반대로 부호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KG는 플러스 KM, 부호 반대로 바꾸면 요 꺽쇠 모양 요거 반대로 돌려줍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KM-KG는 요게 좀 잘못됐었네. 요게 아니고 요렇게 됐어야 됐죠. 0보다 작다. 잘 나왔죠? 요게 불안정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자, 뭐 한 가지 좀 더 팁으로 이제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 중립평형 상태라는 게 있어요. 중립평형 상태는 G점하고 M점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KM-KG가 0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중립평형 상태. 뭔가 적혀 있는 거는 안전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정적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태냐면 배가 딱 기울었어요.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항해하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요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G점이 올라가 버린다거나 하면은 불안정 상태가 되면서 선박이 전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